스루프 타임즈 2023년 3월 20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며칠 쉬었습니다. 그 스루프 타임즈는 구독, 좋아요, 내용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눌러주시고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생존 우선순위라는 관점이 계속해서 저의 그 뇌리를 흔들고 있는 그런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 및 국가의 이익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게 이게 뭐 어느 때보다도 그 국가 생존이 개인의 생존도 중요한 거지만 기업의 생존도 중요한 거지만은 뭐 이익을 내니 국익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국익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과연 미래에도 한국이 생존할 수 있겠냐? 이게 이제 더 걱정이 되는 거죠.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면은 그리고 남북한 관계는 계속 좀 아무래도 좀 더 또 불안해지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우리의 의사 결정이 어떻다 못떻다 하는 것은 결국은 지금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미래 생존에 우리가 생존했다면은 그때의 결정은 옳았다. 옳았다기보다도 합리적인 의사결정이었다. 이런 게 되지 않겠냐. 그런 취지의 그 관심 있는 뉴스가 뭐겠느냐. 이런 쪽으로 해서 뭐 욕심 부리지 않고 느낌이 오는 대로 느낌 같은 느낌을 모아서 소개를 또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알고 있는 뉴스를 이게 모아가지고 볼 때 또 연결해서 볼 때 새로운 인식들이 좀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로 저는 그 국내 뉴스 쪽은 또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외국 뉴스를 봐서 객관적인 시각을 그 사람들 그 외국 뉴스도 다 그 뭐 객관적이냐면 그것도 아니겠지만은 우리 그 국내 언론에 휘둘리는 국민들의 그 정서를 보면서 좀 아니 되겠다. 다른 뉴스는 어떻게 보고 있냐? 그 인터넷이 개발된 세상에서 조금 뭐 다른 뉴스도 좀 세계 뉴스도 봐야 되지 않겠냐. 자, 이제 요즘은 뭐 자동 번역을 해주니까 이런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이게 영어로 읽으려면 아주 그 힘들었던 거를 그 번역을 해주니까 얼마나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지. AFP 김정은과 딸은 북한의 ICBM 발사를 감독한다. 클레어 리. 어, 이게 그 또 10대 딸내미를 데리고서 이게 또 ICM 두 번째 발사를 이렇게 또 쏘아 올리는 거를 조선통신이 한 거를 AFP에서 그 했습니다. 뭐 핵 보유 기금을 천명한 거고, 그다음에 그러면 북한이 이미 핵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고, 그 핵 전술을 포함한 생산의 지수적 증가, 지수 이게 그 대량 생산을 지수적이다 그러면은 함수적으로 그 대량 생산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뭔 돈으로 이걸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저는 진짜 그게 되게 궁금해요. 아니 북한이 여러 가지 그 무역 제재를 받고 있는데 어디서 돈이 나가지고 이렇게 무기를 계속 생산해 내는지 그 도와주는 사람들이 누군지 도와주는 놈들이 진짜 누군지 그러니까 이북에다가 돈 그 송금해주고 하는 그 속된 말로 이 욕을 새끼가 욕은 아닙니다 사실 그런 새끼들이 누군지 진짜 그 잡아 족쳐야 될 것 같은데 이론적으로 화성 17 그 ICBM은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으며 이번 발사로 북한은 무기의 고급 수준을 강조하려고 있다고 분석가들은 말했다. 그런데 전 CIA 한국 분석가인 수김이라고 한국 사람 같기도 하는데 김 정권이 무기 실험에 대해 국제사회를 근본적으로 둔감하게 만들었다. 계속 쏴대니 아이씨 또 저 새끼들 또 쏘는구나. 이런 식으로 그냥 생각하는 정도뿐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거보다는 단거리 미사일 실험보다 이 ICM이 더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는 지점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아서는 그 이 ICM은 주로 그 미국 본토를 향해서 날리는 거고, 이 단거리 미사일은 이제 남한 쪽으로 일본이나 그런 쪽으로 그 쏴대면은 우리가 그거를 방어해 낼 수 있을지 그게 더 걱정인 거죠. 자, 그런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그게 바로 북 ICBM 사흘 만에 SRBM 단거리 그 미사일이죠. 800여 킬로 비행 동해 떨어져. 헤럴드 경제 신대용 기자 보도 내용인데요. 19일 날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 한 발을 발사했다. 화성 17형을 발사한 지 사흘 만이다. 동해에 떨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게 이제 우리 그 한미 자유의 방패, 이게 뭐 프리덤 오브 실드인가 이렇죠. 이거에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자기네들이 먼저 그렇게 하니까 이쪽에서도 훈련을 한 거지. 이제 멍군 장군 네가 했니? 내가 먼저 했니? 이거 가지고 이제 그뭐 치고받고 하고 있는 거죠. 블룸버그, 한국의 배터리 대기업들이 미국에서 유럽으로 핫 디맨드를 받고, 김희진 이희수 보도 내용인데요. 이 국내에서 그 전시회가 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국의 최대 배터리 행사는 미국, 유럽, 호주 관리들이 모두 자국 지역으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애쓰는 뷰티 퍼레이드로 변했다. LG솔루션, 삼성, SDI, SK온과 함께 이번 주 인터 배터리 컨퍼런스에 참가한 420개 업체 중 주 정부 및 국가대표들이 대대적인 로비를 벌일 기회를 가졌다. 유럽 국가 중에서는 헝가리가 한국 기업 유치에 열을 올렸다. 호주는 상업적 우위를 주는 높은 거버넌스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의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다고 윌리엄스는 말했다. 그녀는 또한 호주가 바이든의 기후 법안의 EV 보조금에 대한 핵심 요건인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다고 했다. 그러니까 미국에다 앉아도 호주에다 지면은 똑같은 혜택을 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면은 솔직히 그 이 TSMC 그 반도체 쪽에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TSMC 회장이 아니 그 딴 데다 지면은 또 그 싸게 만들 수 있는데 미국에 지면 역시 그 제조 단가는 올라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완전 그 중국 죽이기로 한 거니까 협조 안 할 수도 없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는 조금 이제 반항을 하고 있죠. 거기다 투자하느니 국내 용인 쪽에 크러스트 형성해서 뭐 2000 몇 년도까지 3천억 정도가 그렇게 인플라까지 포함해가지고 투자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고 그렇죠. 그런데 그 블룸버그에서 취재를 했으면서도 그 배터리 자동차 배터리인데 제가 관심 있는 기업, 회계 투명한 기업에서 그 출품한 걸 보면은 요거 이 배터리 뉴스를 하면서 그 코리아 징크 거의 그 이 부스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배터리에 만들어 들어가는 그 이 동박을 여기서도 만들다고 이미 그 확인이 돼 있고 자회사에서 K잼이라고 그러던가 K잼이라고 그러던가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것을 그 확대까지 해서 또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 아쉬워하는 리튬, 그 다음에 이제 코발트, 그 다음에 요거는 니켈이군요. 그 다음에 망간. 요게 이제 자동차 배터리에 아주 핵심적으로 들어가는 말하자면은 히토류들이 되겠죠. 이거를 코리아 징크에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인지, 만들려고 하겠다는 얘기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폐배터리를 재처리하는 능력은 이 기업이 매우 우수할 거다 하는 것이 이제 나와 있죠. 그러니까 자원 재활용을 해가지고
공해 없이 다시 이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히토류를 어, 이 재생해서 만들어낼 능력이 있다. 이런 게 강점인 기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1노조 10년간 3.8% 고임금 인상 확정. 로이타인데 물론 그 일본계 기자들의 그 보도 내용입니다만은 임금 인상률 3.8%가 일본에서는 약 30년 만에 최대 규모다. 이렇게까지 뉴스를 내고 있습니다. 노동단체에 의하면 연고 관련 노조 805명을 대상으로 예비 조사한 결과 월 평균 인상률은 1만 1844엔 89달러, 9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은 한 10만 원 돈 되겠죠. 10만 원 올라간 거가 어마어마하게 일본은 그 월급이 올라간 거 모양입니다. 참, 그 국민들은 참 바삭하게 사는데, 일본은 지금 현재 세계 돌아가는 정세에 있어서 어떤 그 역할론으로 많이 뜨고 있는 중이고 또 그런 상태가 돼 있는 거죠. 참 다들 그 걷는 모습들은 다들 열심히 살라고 하는 모습들이네요. 일본 대기업들은 적어도 현재로서는 생활비 상승을 상쇄하기 위해 이 인플레가 일본도 많이 되고 있죠.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며 25년 만에 최대 임금 인상에 합의했다. 얘네들 우리나라 그 민노총 애들처럼 빨간띠 두르고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죠. 네. 신사적으로 합니다. 그 임금 협상도. 그래도 올려줬는데 말하자면은 파업이라는가 이런 거 안 하면서도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하고 있다는 게 그게 선진 수준 아니냐. 프랑스하고는 좀 틀려요. 프랑스 애들은 워낙 좌빨들이 높아가지고 툭 커머는 이 파업 뭐 이런 거 프랑스 애들은 아주 잘하는 애들이죠. 저 그거하고 좀 대별이 됩니다. 일본 노동조합 연맹으로도 알려진 연고는 연고라고 표현하네요. 여름에 최종 결과를 집계하기 전에 여러 단계로 임금 협상 결과를 갱신할 것이다. 뭐 또 올라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아닌가 싶습니다. 법정 근로 시간에 대한 비유라고 제가 최근에 화두가 그 근로 시간 때문에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그 결정론적 사고방식하고 그 다음에 확률론적 사고방식이라는 걸 배운 거를 이 법정 근로 시간에 비유를 좀 한번 해봤습니다. 아예 그냥 못을 박는 거를 결정론적인 그 사고방식이라 그러고 좀 융통성 있게 하는 거를 확률론적 사고방식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저는 하면서 좀 풀어가면은 결정론적 디터미니스틱 사고방식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확률론적 스토캐스틱 접근 방식으로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변동이 발생하게 돼 있어요. 인생은 재수립해서라도 준수할 것을 전체로 하는 통상의 접근 방식에서 또 그때마다 뭘 기준을 바꾸고 준수하는 것을 하는 방식에서 변동성이 발생하더라도 일단 수립된 일정을 그대로 밀고 나가면서 시간 경과에 따라 변해야 가는 실제 현장에서 보내주는 소음과 신호를 구분해서 요구되는 행동을 취해 완료 예정 준수 확률 100%를 달성해가는 과정이다. 이런 거지. 인생이라는 게 그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기준은 법으로 해놨지만은 시행령이나 이런 거는 대통령령으로서 바꿔가면서 할 수 있는 거니까 실제 현장에서 보내주는 소음과 신호 이 소음에는 반응하면 안 돼요. 그 신호가 이제 그 대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품질용으로서는 소음은 일반 원인 변동이고 신호는 특별 원인 변동이니까 이 변해가는 과정에서 소음과 신호를 알아채 가지고 신호에 반응해서 적절히 그 조치를 취하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소음에 일일이 반응하는 것을 우리는 히스테리라고 그러고요. 신호에 반응하는 것을 우리는 파라노이아, 편집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획일적인 주 근로 시간을 생산직과 사무직, 특히 R&D 직원과는 구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법정 근로 시간은 생산직과 단순 서비스직이나 가능한 성격이다. 사무직, 특히 관리직과 R&D 기술연구소 직원들이 과연 그 기준에 적합한 성격이겠느냐. 이런 직종에 대해서는 확률론적 사고방식으로 풀어내야 된다. 그리고 그 공무원들이 그런 직종이시라면은 니들부터 직접 적용해 보고 법정 근로 시간을 정해라. 책상 머리에서 그 탁상 행정으로 결정짓지 말고 공무원부터 적용해 봐. 그래서 공무원도 좋아한다면은 물론 공무원들의 세계하고 일반 민간인 세계하고 또 다르긴 하는 게 있겠습니다만은 공무원은 지들은 변할 생각을 안 하고 민간 기업만 변화라고 하는 게 그거는 그 어불성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MG가 60시간을 막았다. 이게 이제 최대 시간을 그 하는 건데 WP가 그러니까 워싱턴 포스트지가 바라본 축하받지 못한 한 근로시간이라고 뉴스를 냈고요. 청년층 방바로 한 정부 이례적 60시간 도입제 계획 재검토, 저출산 맞물린 장시간 노동. 노동 그렇게 오래 하면서 언제 애새끼 까게 만들겠느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초과 근로보상 효율성 높여야 뭐 이런 제목으로 워싱턴 뉴스원에서 김현 특파원이 또 한 내용도 좀 덧붙였습니다. 제가 일 언론 기시다 윤 대통령 5월 G7 초청 최종 조율하고 있다. 자, 뭐 우리가 먼저 그 찾아가서 화해하자 했으니까 이제 그 3월 달에 그렇게 이제 그 회담을 했고 한일 회담 이제 4월 달에 이제 미국 간다고 그러죠. 그럼 또 그 바이든 그 할배하고 뭔 얘기를 할지 모르겠는데 5월 달에 G7은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니까 우리가 거기 초청 못 받으면 좀 거시기 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누구들은 이탈리아 빼고 한국을 넣어야 된다는 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그런 사람도 있고 하지만은 잠깐 그 G7 회의에 우리가 정식 초청을 받아가지고 참여하는 것이 국익을 위해서 또 바람직한 얘기겠죠. 북한은 미국과 싸우기 위해 거의 80만 명이 서명했다고 주장한다. 로이터. 또 AFP에서는 북한 미 제국주의자들과 싸우기 위해 80만 명이 지원한다. 이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써 올리고 북한이 먹고 살기가 힘들수록 대부분 그 관심을 밖으로 돌려야 되는 거죠. 내부적으로 해결이 안 될 때는 그 공격의 화살을 적을 그 밖으로 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을 다시 단합하고 독재한테 충성하게 만드는 이게 뭐 밤에 찍은 이 군인들 퍼레이드 요즘 다 현대화 장비로 해가지고 이런 돈은 있겠죠. 이런 돈은 있겠지. 일본 기시다 새로운 인도 태평양 계획 발표, 인도 지원 요청. 자, G7 정도 개최하는 국가가 되니 인도와 일본은 지배적인 중국의 위협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국방과 전략적 문제에 있어서 양국은 더 깊은 관계를 더하고 있다. 그러니까 일본이 다시 그 위상이 올라가고 있는 거를 그 서구 쪽이나 미국 쪽에서 은근히 그렇게 유도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들은 못 살겠다 못 살겠다 하고 있는 중인데 국제적인 일본의 위상은 더 올라가는 것 같은 요즘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연례 정상회의에서 새로운 계획을 발표하기로 한 것은 인도 태평양 지역의 핵심국으로서 일본이 뉴델리에 대해 중시하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게 이제 그 야간에 퍼레이드를 벌이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전에 2018년 퍼레이드에 낮에 찍은 거.
그 낮에 하던 애들이 요즘은 이제 야간에 하고 있는 거로 바뀌었죠. 그래서 여기 이제 제 생각인데 미국의 대중 견제에서 비롯된 일본이 인도 태평양 지역의 핵심국으로 부상, 한국은 그저 한반도 범주 내에서 그냥 거기에서 그냥 꽁냥꽁냥 정도 하고서 하는 수준밖에 못 되겠는지, 이게 이제 걱정인 겁니다. 아, 이 야당 쪽에서 뭐 조공 외교니 뭐 굴욕 외교니 이따위 말을 써가면서 적어도 걔들은 그 미래 한국에 대해서 걔들은 생각해 봤나 모르겠어요. 음. 그건 좀 더 이 동북아에서 그 아시아 태평양에서 일본만 뜨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우리도 어느 정도 국가의 위상이 좀 올라가고 그런 방향으로 좀 가야 말이지. 대북 참수작전 복원한 한미, 유사시 김정은 체포작전 시나리오는 주간동아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가 기고한 글인데요. 대규모 미사일 공격으로 평양 지압, 특수부대가 타겟 확보 후 복귀한다. 두려움 방증하는 북위협적 언사, 한미 비상할지로 2차 근역 훈련 주목되는 이유. 이건 이제 북한에 침투해가지고 비상 착륙해가지고 작전을 벌인다. 이런 티크 나이프 훈련이라고 보네요. AC-130J는 가공할 위력을 보여줬다. 군산 앞바다 직도 사격장에서 AGM 114 헬파이어 2 미사일과 GBU 39 SDB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유도 폭탄 실사격 훈련에 나섰다. AC-130J에 탑재되는 요게 이제 그 비행기 모양이에요. 헬파이어 2는 적 전차를 일격의 잿더미로 만들 수 있다. 건물 벙커 파괴용 벙커까지 파괴하는 열 압력 탄도가 탑재된 금속 강화 탄도 MAC라고 버전도 있다. GBU 39 SDB는 고고도 투발 시 최대 110km를 날아가 강화 콘크리트 1.2m를 관통하는 벙커 버스터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꼭꼭 숨어도 뚫고 파괴해버린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아까 인도 했지만은 그 기시다가 국내에서는 인기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연이어서 일독 정상은 관계 강화, 공급망 강화에 합의했다. 야마구치 구리 기자의 AP 뉴스의 보도 내용인데요. 어, 그 일독이 경제 및 방위 계획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런 거를 자꾸 보여주는 거죠. 문제는 그러나 미국의 최고 우방이자 중국과 주요 무역 파트너인 일본도 중국에 수출하는 무역 거래량이 많거든요. 미묘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두 초강대국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된다. 그거는 일본만이 아니고 우리도 그런데 경제적인 면은 어떨지 몰라도 왜냐면은 독일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게요. 그렇게 공격을 하면서 실제 교역은 중국과는 또 최대 교역이 사업 관계가 번창했다. 2021년 중국이 6년 연속 최대 교역 상대국이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는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이 견제하는 거에 맞춘다라고 계속 보여주면서 이득을 보면서 참 그게 그러니까 정치 외교가 어렵긴 하긴 하겠네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그러나 대외적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그 걔네들 이 상견례가 아니고 이제 이 할 때는 양국 국기를 해가지고 뭐 거수경례식이 아니고 그 앞에서 절하는 식으로 얘네들 이 의전은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독일 총리는 그런 걸 안 해봐서 그런지 떡떠름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국기를 자기네 나라 국기를 보고 있는 거겠지. 그러니까 이제 맞교환해가지고 서가지고 인사를 하는 서로 상대국을 존중한다. 그런 의미로 일본식 아주 발상인 것 같아요. 이거 가지고 또 야당 아사끼들이 무슨 일장기에 절을 한다는 둥, 뭐 이따위 소리를
이거 그냥 의전 활동에 양국가 딱 해놓고 교대로 서가지고 서로 상대국 나라를 존중한다는 의미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기시다도 한국 국기에다가 더 절을 굿복 더 깊이 했어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거짓 뉴스를 만들어내고 하는 그 새끼들 보면은 자꾸 오늘 욕을 많이 하네. 이번에 반도체 깡패라고 미국 이게 그 조선일보 일본판의 논설위원으로 썼는데 뭐 핵심적인 것만 가져왔어요. 한때 세계의 국내 총생산 GDP의 40%를 차지하던 미국이 중국의 부상으로 그 비율이 절반 정도 떨어졌다. 그렇게 되자 미국은 중국을 배제한 반도체 공급망과 주요 광물 파트너십 등을 추진하고 있다. 무제한으로 찍어 달러로 뭐 막대한 보조금을 던지도 서슴지 않는다. 그런데 그 보조금을 받으려면 미국의 기업 비밀까지 내겠다는 것이다. 그것에 중국에 반도체를 수출하면 가만 안 두겠다고 한다. 이번에도 반도체 깡패로 남겨진 미국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파가 뭘 얘기를 하는 건지 한국은 이 가방을 이 노트북 같은데 꽉 껴안고 있고 여기에서 반도체 내놔 이런 의미의 그 그림인지는 몰라도 이런 비유를 하고 싶네요. 미국 영화에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었죠. The good, the bad, the ugly. 깡패는 배드냐, 어글리냐. 득될 게 없는 논설일 것이다. 물론 그 미국이 좀 무리하게 하면은 우리도 비판은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제 깡패라는 용어를 썼기 때문에 깡패라는 게 딴 게 아니고 갱 아니에요. 마피아 같이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양육강식의 논리는 똑같은 거 아닌가요? 거기에 무슨 깡패라고 얘기를 하느냐. 사실은 우리도 한번 깡패 한번 해보고 싶은 거 아니야? 이거 세계 역사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고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었다고 뭐 이런 것도 꺼집어내고 그럴 거예요. 어, 이런 논설은 쓸데없는 그런 논설이다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하는 방식으로 한번 좀 또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